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2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1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73%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폭을 좀 키우다가 0.6% 정도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반등을 시키면서 상승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좀 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어느덧 800포인트를 앞두고 있고요. 코스피는 2400선을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을 끝내고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고 해외 증시들 모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이제 어제는 내렸지만 사실상 이제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상 가능한 그런 금리 인상, 그 정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 증시는 저가 매입이 들어와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많이 나왔었지만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도 이미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미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제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상황이고 그 경기 침체가 실제보다 이제 심각해질 것인지 아니면 오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고 다시 좀 경기 침체가 점점 완화가 되는 것인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보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진 주가에 대해서 다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도 계속해서 코스피 위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받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이제 횡보하는 흐름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고점을 좀 찍고 금방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 일주일 정도를 계속 이제 위에서 지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향 평준화되어서 좀 주가가 수렴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더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2400 후반선까지 충분히 지금 진입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 추세에서 2400 후반선, 2500선 넘어서 좀 이제 이런 상단까지 한번 찌르고 갈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요 정도 라인이라고 한다면 한 2500선 이상 치고 나가줘야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뭐 경기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안정화가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뭐 주가가 우리 예상보다 좀 많이 올라가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떨어져 온 것에 비하면 사실 이 정도 반등은 간의 기별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2500선까지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지금 상황은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장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염두를 해둬야 될 것은 반등장이 온다라고 해서 그대로 계속 반등을 한다라기 보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밴드를 만들어서 횡보하는 시장 뒤에 이제 다시 한번 경기 활성화가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큰 상승이 나오는 흐름인데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 바닥 자리는 분명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자리는 생각보다 많이 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면 최저점을 잡기는 쉽지 않고 그런 이제 하단 밴드를 정해서 계속 이제 조금씩 사 모아 가시면 결국에는 경기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추세 자체는 계속 이제 주가 자체는 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더라도 크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이어간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우량주 종목 위주로 좀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환율이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분명히 이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다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가 아마 그런 급격한 금리 인상을 예상했기 때문에 환율 시장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오히려 환율은 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가 동시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전체적인 증시가 좀 반등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래서 환율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실히 이제 저점 대비해서 지금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추세를 계속 이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21선, 61선 갭이 크지만 네,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네, 추세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수급도 보시면 일단 뭐 크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수급은 없지만 확실히 이제 지수 따라서 같이 좀 올라가는 추세로 진입을 하였고요. 지금 증시 전체가 좀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이제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증시가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또 반등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내려가는 날보다는 올라가는 날이 더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불확실성들이 다 반영이 이미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고점을 찍고 좀 안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고 사실 비트코인 시장도 같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자산들이 모두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저점이 왔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이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그런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때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런 소스만으로는 지금 시장은 안정화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올해 상당히 이제 증시가 계속 밀리면서 좋지 않은 움직임이었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인 저점 접기 그리고 반등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장을 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런 상황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미리 분석을 해서 그런 기업들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리뷰 마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50원 상승해서 0.85% 상승했고요. 17,9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많이 감소한 채로 진행이 되었고요.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증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쭉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끝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끝까지 뭐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시간의 거래량도 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50원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항은 없었고요. 거래량 자체가 또 뚝 떨어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200만 주 아래로 190만 주로 지금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거래량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00만 주 아래까지 거래량이 감소를 했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만큼의 지금 거래량이 감소를 했다. 어제 이제 거래량이 증가했던 것은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이집트 원전에 대한 좋은 소식이죠. 네, 그런 소식에 의해서 잠깐 이제 힘을 실었다가 빠지긴 했지만 오늘은 이제 평소와 유사하게 거래량이 진행이 되었고 점점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이제 200만 주 아래까지 진행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일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이 거래량을 생각하기 전에 투자자부터 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주 세력을
어떤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외국인 투자자, 뭐 기관 투자자, 뭐 크게 요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개인 집단, 그죠? 집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있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이 주가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이 사봐야 뭐 몇만 주, 네, 몇만 주 이상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몇만 주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나눠서 계속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최소 움직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실려야 되는데 그 거래량을 실리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많은 양의 거래량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집단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큰 투자자들이 최소 이제 수백 수천억을 단기간에 쏟아 부어야 주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혹은 이제 수십억을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반대편의 세력이 크게 그러니까 반대편의 그 매매가 크게 힘이 없다면 수십억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주로 움직이는 그 세력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요 세력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개인은 그 주가에 움직이는 방향대로 그냥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두거나 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선제적으로 터지기 위해서는 주가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 이게 이제 전제로 있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최소로 감소를 했다. 최근 근래에 대비해서 거래량이 최소로 감소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혹은 이런 집단에서 지금 일단 주가를 움직이지 않는 거고 이 집단에서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크게 지금 그 이상의 그죠 손절할 수 있는 밴드도 아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밴드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팔려고 해도 사려고 해도 걸어두어도 뭐 크게 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계속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그렇다 치고 이 세력들이 지금 이제 크게 관심이 없는 건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가장 큰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반도체 다음으로 저는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 사업,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었었죠. 네, 이 에너지 정책 방향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관심을 받게 되었고, 네. 올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가 신규로 네, 원자력 관련 ETF가 상장이 되면서 네, 그렇게까지 이제 관심을 시장에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뭐 EU 텍소노미라든지 K 텍소노미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을 포함을 시키면서 네, 그렇게 계속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래량이 죽은 이유가 이 종목이 관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 투자자가 왜 움직이지 않는가? 뭐 사실 정확한 의도는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이전에 그 패턴을 여러 번 보았을 때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나면 결국엔 점진적으로 떨어지면서 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될 거고요. 그 거래량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끝나고 지금 이제 차분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주가가 수렴을 하기 시작했을 때 거래량이 감소를 합니다. 주가가 수렴을 한다라는 것이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항상 이평선이 모이는 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이 시스템적으로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큰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거래량을 보고 이평선의 이 집중도를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이런 주가의 수렴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터지더라도 이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뭐 두 방향이 이제 정해지게 될 거고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21선, 61선, 뭐 5일선이 이제 집중되는 이런 시점에서 분명히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지금 이제 합리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수렴 패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기형 수렴 패턴. 그래서 웬만해서 이제 요 구간에서는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때까지 저의 경험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이제 잔잔하게 거래량을 죽이면서 받칠 자리 받쳐주고 점점 이제 고점을 찔러주는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이 윗꼬리를 메워주는 양봉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가치 분석으로 이제 접근을 하였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분석을 강하게 말씀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 뭐 여기서 내리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확률적으로 올라갔을 때도 우리가 지금 당장 매도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치는 저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크게 올라도 내려도 뭐 크게 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좀 이쁜 모양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종목 차원에서의 분위기도 좋아졌지만 지금 증시 상황이 서서히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장이 찾아왔을 때 이제 좀 그런 생존이라든지 그런 저가 매입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아마 투자자들이 다시 유입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 종목이 좀 관심도가 높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긴 했지만 뉴스케일 파워 종목 아시죠? SMR로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상장이 되었고 지금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한참 이제 힘을 못 썼습니다. 네,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11달러죠. 11달러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네,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뭐 크게 엄청나게 크게 터뜨리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뚫고 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의 가격은 13달러 이상으로 지금 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상장가 대비해서 거의 30%까지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이 크게 반등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종목들이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중공업 시절부터 지분을 꽤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에 대한 수익도 상당히 높아졌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그 지분에 대한 얘기도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저렇게 해외 원전 종목들이 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국내 원전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일 때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종목 중에도 지금 오르비텍이라든지 이건 원전 해체 시장, 그 다음에 일진파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진파워는 뭐 크게 못 올라갔네요. 우진인가요? 네, 우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이제 반등을 시작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이 결국에는 저점, 고점을 이었을 때, 지금 현재 주가를 이었을 때 추세상으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주가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추세 상승을 하고 있었다.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뭐 좀 크게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요. 지금 뭐 다른 종목들은 네, 확실히 이제 추세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네, 한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이 사실상 이제 내년부터 전성기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 오랫동안 지금 떨어진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네, 거래량을 실으면서 치고 나갈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다 같이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조만간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네,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네,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30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만 8천 주 정도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또 오늘 매도를 12만 주, 13만 주 정도 네, 이렇게 진행을 좀 했고요.
7월 25일부터 해서 지금 3일 연속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10만 주 이상 매도를 했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또 이렇게 3일 정도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어떤 움직임인지 한번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이제 7월 29일이었나요? 오늘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7월 29일에 결산 실적 공시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항상 실적 발표 전에 저렇게 좀 매도했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2분기 실적이, 잠정 실적이 7월 29일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언급드렸던 것처럼 두산 밥켓의 PRS가 이제 손실이 좀 크죠. 지금 두산 밥켓 가격이 6월 30일 기준으로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2만 원대였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손실이 크게 잡혀 있을 겁니다. 그 금융손익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유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마이너스가 크게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뭐 그렇게 잠깐 이제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기계적으로, 근데 뭐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지 않아서 쭉 빠져나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좀 크게 매수를 하지 않을까요? 네. 보험 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투자도 뭐 3일 정도 매수했지만 크게 의미는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29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그 두산 밖에서 이제 금융 실적이, 그죠? 그 스왑 계약으로 인해서 금융 손익이 상당히 크게 잡힐 것이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이 작년이 아니죠. 저번 분기 보고서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결 재무제표로 들어가서 금융 손익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이제 뭐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 순이익은 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금융 손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일단 매출액은 다시 말씀드리면 3조였고요. 3조 정도였고, 영업이익이 1,900억이었습니다. 근데 금융 손익이 1분기 1,285억입니다. 상당히 크죠. 근데 2,059억이니까 2021년 1분기에는 금융 손익이 37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분기 때는 두산 마켓이 이제 한참 올라갈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한 4만 원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손익이 좀 있었겠지만, 그때는 이제 계약이 아마 수익으로 잡혔었나요? 이게 1년마다 연장이 되는 것인지 저도 지금 이 계약 구조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지금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손실이 많이 커졌다. 그래서 1분기만 하더라도 1280억이 잡히면서 대부분 이제 그 순이익을 까먹었죠. 네. 그래서 분기 순이익이 이제 110억 정도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2분기 기준으로 두산밥켓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1분기 말 대비 2분기 말이 거의 주가가 10,000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네. 얼추 이제 10,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000만 주 정도의 10,000원이면 마이너스 1,000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손익이 이제 마이너스 1,000억이 더 잡힌다라고 했을 때는 1분기와 같은 순이익이 난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900억 정도로 적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분기는. 근데 실제로는 그 손실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계약 연장이 되면 이제 실제 손익으로 손실로 돈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 다음에 이제 상환해야 되는 뭐 예비 손실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두산밥켓 주가가 반등을 하고 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29일 날 뭐 좀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좀 올라가서 이 주가에 대한 수익률도 반영이 되는 것인지, 반영이 뭐 되나요? 일단 그 상황도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뉴스케일 파워가 상장될 당시에
요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공매도 전에 말 나온 김에 이제 재무제표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어빌리티가 이제 국내 투자사들과 2019년과 지난해, 그죠? 2020년이죠. 두 차례에 걸쳐서 2021년입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에 약 1억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90억 원을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장부가상으로 주당 매입가가 2,500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근데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스펙 합병으로 인해서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공모가가 이제 10달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가격으로만 비교를 한다면 2,500원 한 주당 2,500원 주고 샀는데 10달러면 이제 12,000원이니까 거의 5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스펙 합병으로 인해서 몇 대 몇으로 이제 합병을 했는지가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게 이제 뭐 스펙이 주가 아니죠. 뉴스케일 파워가 주였을 거기 때문에 그게 뭐 합병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상당히 이제 두산 에어빌리티 지분에 대해서 지금 큰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원래 이제 공모가가 총 뉴스케일 파워의 SMR의 시가총액이 2조 정도라고 시장에 예상이 좀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 시총을 보시면은 요건 달러고, 원화로 보시면은 7,400억 정도죠, 지금 기준으로. 그럼 상당히 이제 낮은 편인데요. 원래 이제 10달러에 상장되었을 때 5천억이었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근데 합병으로 이제 먼저 상장되고 나중에 이제 다른 지분이 추가로 이제 합쳐지는 뭐 그런 시스템인지, 제가 이 SMR 합병 구조에 대해서 좀 정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뭐 1조 5천억이 나중에 이제 추가로 상장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3대1로 이제 합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SMR은 한 3조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수익이 원래는 이제 합병되기 전에는 5배였지만 뭐 3대1로 합병했을 때 그래도 한 3, 4배 정도는 수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3천억, 4천억이 지금 지분상으로 수익이 잡힌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재무상으로 반영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된다면 사실 두산마켓의 그 예비 손실도 그냥 크게 우리가 우려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이 그게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보면서 보겠습니다. 아무튼 재무 얘기는 이 정도로 드리고요. 2분기 실적이 뭐 어떻게 나오든 지금 상황에서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두산마켓에 대한 PRS는 이미 오래전에 계약이 되었던 것이고, 그거는 두산마켓이 반등을 했을 때 충분히 손실을 메울 수 있고, SMR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고요. 공매도 잔고도 뭐 지금 큰 변화는 없지만 오늘 이제 1625만 주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늘어가지고 1600만 주, 뭐 1590만 주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고, 7월 26일자로 좀 공매도 1거래량이 살짝 증가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거래량 따라서 지금 공매도 거래량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크게 뭔가 의미 있는 공매도 거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공매도 잔고가 얼마나 이제 상환이 될지, 저 물량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공매도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매수 세력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뉴스켈은 또 이제 13.3달러죠, 시간에.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상당히 이제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대차 잔고입니다. 대차 잔고는 뭐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오늘 체결량이 좀 더 많았지만 잔고 자체는 뭐 3,200만 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외국인 추정 당일 물량 모두 30만 주 정도로 뭐 유사했고요. 외국인 보유율도 9.97%.
어제 제 기억으로 9.97%였던 것 같은데 오늘 30만 주 매수가 되었는데도 지분이 크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가 한 번씩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수치가 실제로 이제 어떻게 집계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저런 정보를 모두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율 자체는 뭐 10%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기간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기 때문에 그 기간 투자자의 수급이 언제 본격적으로 붙어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어제 사우디 쪽에 기술 수출에 대한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이 이제 사우디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핵심 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IAEA 추가 의정서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IAEA 쪽에 이제 추가 의정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사우디 쪽이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원전 기술을 수출할 수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에 원전 수출을 하지 말라라고 언급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우디에 대한 수주를 할 수가 없죠. 네, 원천 기술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아주 강경하게 반대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유 증산 합의를 위해서 미국이 이제 사우디를 방문하기도 했고, 조금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펼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우디를 다시 이제 좀 친미 쪽으로 돌리려는 그런 노력도 했고요. 그래서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사우디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이를 이제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제 비핵화를 중시해서 이 추가 의정서를 고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안심해서 이 사우디 수주가 유력하다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우디 정부는 최근에 이제 2기 정도 사업 입찰에 초청을 했고, 한전,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프랑스 이렇게 4개 정도를 초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보상으로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프랑스와 이 한국이고요. UAE 쪽이 성공적으로 납품을 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특히 사우디 쪽에 많은 큰 플랜트들을 지어주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 시장에서. 그래서 미국이 동의만 해준다면 거의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와는 원전 관련해서 옛날부터 좀 협력을 해왔었고요. SMR 개발을 한참 할 때 사우디와 협력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제 시장은 계속 우리나라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가 계속 이제 가스를 제재를 하면서 가스가 급등을 하고 있고, 유럽이 이제 좀 타격을 입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렇게 조정관까지 급파를 하면서까지 지금 이 에너지에 대한 상황을 타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방 국가와 미국이 합심해서 러시아로부터 탈에너지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이고, 지금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그 탈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석탄을 다시 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석탄을 무진장 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전 수명이다 한 그런 원전까지도 다시 수명을 연장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거나, 혹은 독일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새로운 원전을 건설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때마침 이제 유럽의 EU 텍소노미도 통과가 되었고, 그렇게 이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아주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 때문에 제외를 한다면 프랑스와 미국, 한국이 3파전을 전부 유럽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과 한국이 원전에 대한 협력을 진행을 한다면 거의 2파전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SMR 시장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뉴스킬 파워의 그런 협력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무조건 올라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 수출 경쟁력이 상승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출입 은행에서 그런 지원금을 대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폴란드 쪽에 상당히 크게 방산 수주를 했죠. 근데 그 방산 수주를 우리에 대한 방산 기술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그 기술을 이제 현지화시키는 그런 타겟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폴란드 쪽에서 승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술 현지화라고 보았을 때는 그 외지에서 이제 공장을 건설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자금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자금을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직접 대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전 시장도 49%까지 그런 원전 건설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국가적으로 세일즈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지금 한국 원전이 상당히 이제 매력적이다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싼데 거기에 거의 절반 수준을 또 돈을 대준다라는 거니까 그죠? 거기에 기술력과 그 다음에 이 기간까지 맞춰서 건설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포인트를 찝어서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출입 은행장이 새로 선임이 되었고 이 은행장이 직접 원전과 방산 산업을 딱 집어가지고 육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전략 세일즈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원전과 방산을 선택을 했고요. 방산이 먼저 폴란드 쪽에 수출이 되었지만 그 뒤에 전략적으로 지금 방산에 대한 딜을 원전까지 연장을 할 염두를 해두고 아마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원전 계약에 있어서도 상당히 한국이 유리하게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폴란드 원전 건설이 6기라고 했을 때 한 개당 5조 원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조 중에 15조를 대주면 폴란드 입장에서 15조만 있으면 되고요. 미국 입장에서 이제 뭐 프랑스 입장에서는 거의 2배입니다. 우리나라 2배. 건설 비용만 60조입니다. 한 개당 10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30조를 대준다고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그래도 30조가 필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한국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만 비교를 했을 때 그냥 지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기 수출 2030년까지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장 상황을 보았을 때는 진짜 쓰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장기적인 차트를 보았을 때 한참 전성기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산업이 급성장할 때와 산업이 쇠퇴를 할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뭐 확대해가지고 이 하루하루 주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제가 뭐 이런 두산에너빌리티 하나만으로 주식 이 경력을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결국에는 전체적인 큰 그림만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사실상 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지루하지만 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올라갈 것이고요. 미국의 SMR이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따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9일 뭐 실적 발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번 주 마무리 잘 하고 나면 8월 달부터는 좀 힘차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